아이고, 내 팔자야. 시도 못 받는 게 무슨 며느리라고. 우리 집에 뻔뻔하게 버티고 있어? 당장 짐 싸서 안 나가? 이 꼴 보기 싫으려나. 장대비가 쏟아지던 밤, 곽기부는 맨발의 며느리를 대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품에 안긴 가짜 손주 하나를 앞세우고 말이죠. 그렇게 5년을 죄인처럼 살다 쫓겨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그 여자가 세운 회사 오픈식. 커다란 화면에 낡은 종이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아니 곽기분 씨, 그렇게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떠받들던 그 귀한 장손이요? 참나 기가 막혀서 그의 대가들 핏줄 아니에요. 멋이 어째? 우리 장손이 가짜라고? 말도 안 돼. 이 진단서 똑똑히 보세요. 어머님 귀한 아들, 평생 애 못 가져요. 지안이 그 종이를 곽기분 앞으로 툭 던졌습니다. 그 순간 곽기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내 돈, 내 건물, 그년이 내 돈 다 들고 튀었다고? 이게 다 100억 빚이라고? 아이고, 숨 넘어간다. 장손도 재산도 100억이라는 빚더미도 이 거대한 성이 어떻게 하룻밤새 와르르 무너지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 축복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날 밤 강남 부촌엔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한밤중에 대저택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곽기분이 며느리 짐가방을 냅다 마당으로 내던졌죠. 이 집에 내 물건 하나도 남기지 마라. 곽기분이 빗속을 향해 팽하고 소리쳤어요. 가방이 계단을 대굴대굴 굴러 진창에 처박혔습니다. 속옷이며 사진첩이 흙탕물에 나뒹굴었죠. 지안이 맨발로 뛰쳐나가 그것들을 끌어모았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이러지 마세요. 지안이 곽기분 치맛자락을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곽기분이 그 손을 확 뿌리쳤죠. 어머니라니. 소름 끼치니까 그 입 다물어. 곽기분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지안이 다시 문지방으로 기어올랐습니다. 곽기분이 발로 지안 어깨를 쓱 밀어냈죠. 빗물에 흠뻑 젖은 지안이 계단 밑으로 주저앉았어요. 바로 그때 현관 안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백세희였어요. 비싼 실크 잠옷 차림에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죠. 세희가 지안을 슬쩍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머 언니, 비 다 맞겠네. 얼른 가지 그래요. 세희 목소리엔 능글맞은 웃음기가 잔뜩 배어 있었어요. 지안이 그 소리에 고개를 획 쳐들었습니다. 세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안이 이를 악물고 물었죠. 세희가 아기를 어르는 척 몸을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보면 몰라요? 이 집 귀한 손주 안고 있잖아. 세희가 턱짓으로 아기를 가리켰습니다. 지안 눈길이 그 아기에게 딱 멎었죠. 곽기분이 세희 앞을 막아서듯 두 팔을 벌렸어요. 그래, 이 아이가 우리 한씨 집안 장손이다. 곽기분이 턱을 빳빳이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5년을 살고도 애 하나 못 뺀 네가 뭘 알아. 그 말에 지안 어깨가 힘없이 툭 꺾였죠. 지안이 남편을 찾아 두리번거렸어요. 한도윤은 기둥 뒤에 엉거주춤 숨듯이 서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없어? 뭐라도 해봐. 지안이 목이 메어 도윤을 불렀죠. 도윤이 슬그머니 눈길을 발밑으로 떨궜어요. 그만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도윤이 겨우 짜낸 말은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지안 입에서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죠. 소용? 나 5년이야. 이 집에 바친 세월이 5년이라고. 지안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파르르 떨렸어요.
도윤은 끝끝내 지안과 눈도 못 맞췄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더 굵어졌죠. 소란의 이웃들이 하나둘 우산을 쓰고 나왔어요. 담장 너머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곽기부는 그런 눈길 따위 아랑곳도 안 했죠. 오히려 목청을 더 높였어요. 다들 보라지. 시도 못 받는 게 무슨 며느리야. 곽기분이 지안을 삿대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그 말에 지안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죠. 경비원 둘이 곽기분 손짓을 받고 다가왔어요. 사모님, 저희랑 같이 나가시죠. 경비원이 난처한 낯으로 지안 팔을 잡았습니다. 지안이 자꾸만 뒤를 돌아봤죠. 그럴 때마다 육중한 철문은 점점 멀어졌어요. 결국 문은 지안 코앞에서 쾅 하고 닫혔습니다. 지안은 젖은 가방을 끌어안고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죠.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줄줄 흘렀어요. 밤새도록 지안은 처마 밑을 옮겨 다녔습니다. 날이 희끄물에 밝을 무렵 지갑을 열어봤죠.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이 전부였어요. 지안은 도심 외곽 낡은 고시원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보증금도 없이 딱 하루치 반값만 겨우 냈죠. 한평 남짓한 방에 몸을 누이고서야 실감이 났어요. 정말 모든 걸 다 잃었구나 싶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지안은 은행 현금 인출기 앞에 섰죠. 살림 통장에서 돈을 찾으려는데 빨간 글씨가 떴어요. 거래 정지. 지안이 카드를 다시 넣어봤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죠. 알고 보니 곽기분이 미리 손을 써둔 거였어요. 예전에 곽기분은 살림을 맡긴다며 통장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름만 지안이지 도장이랑 비밀번호는 곽기분이 쥐고 있었죠. 그걸 하룻밤 새 몽땅 묶어버린 거예요. 지안이 인출기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죠.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착신 거부였죠. 몇 번을 다시 걸어도 매한가지였어요. 지안은 마지막으로 도윤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기도 전에 덩치 큰 직원 둘이 앞을 막았죠. 사장님 지시입니다. 송지안 씨는 출입 금지예요. 직원이 사무적인 얼굴로 딱 잘라 말했어요. 지안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5년이었죠. 시댁 살림 도맡고 도윤 사업 초기 사무실까지 밤새워 꾸몄어요. 돈 한 푼 안 받고 말이에요. 그 세월이 하룻밤 만에 싹 지워졌습니다. 지안은 회사 건물을 한참이나 올려다봤죠. 그러곤 힘없이 발길을 돌렸어요. 같은 시각 곽기부는 아주 딴 세상에 있었습니다. 용하다는 장명소를 돌며 손주 이름 짓느라 정신이 없었죠. 복채로 몇백만 원을 척척 내놓았어요. 우리 장손 이름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로 지어줘요. 곽기분이 입이 째져라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에서는 한창 대공사가 벌어졌죠. 도윤이 안방 가구를 죄다 뜯어내라 지시했어요. 지안이 쓰던 물건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새의 취향대로 값비싼 자재가 그 자리를 채웠죠. 한편 지안은 당장 먹고 살 일이 캄캄했어요. 고시원 근처 큰 식당에 주방 보조로 들어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14시간이었죠. 잔반을 나르고 산더미 같은 그릇을 닦았어요.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지안이 주방 바닥에 픽 쓰러졌죠. 동료들이 놀라 지안을 병원으로 실어 날랐어요. 링거를 꽂은 지안 팔이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영양실조의 탈진이에요. 좀 쉬셔야 해요. 간호사가 차트를 보며 걱정스레 말했죠. 지안은 대답 대신 천장만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러곤 링거를 다 맞기도 전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쉴 형편이 안 돼서요. 지안이 힘겹게 중얼거렸죠. 간호사가 말리려 했지만
지아는 벌써 일어선 뒤였어요. 그 밤 지아는 좁은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방 깊숙이 넣어둔 낡은 서류철을 꺼냈죠. 빗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옛 포트폴리오였어요. 한 장 한 장 손바닥으로 꾹꾹 눌러 폈습니다. 번져버린 도면 위에 지한 손끝이 오래 머물렀죠. 한때 업계에서 알아주던 잘나가던 디자이너. 그게 바로 지안이었어요. 끝난 거 아니야. 나 아직 안 끝났어. 지안이 이를 앙다물며 나직이 뇌까렸습니다. 창밖으론 여전히 빗소리가 추적추적 들려왔죠. 지안이 고시원 문을 나선 건 쫓겨난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식당 일은 진작에 그만둔 뒤였죠. 몸이 도무지 버텨주질 않았거든요. 지아는 낡은 수첩을 뒤져 옛 명함들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잘 나가던 시절 주고받은 사람들이었죠. 여보세요. 저 지안인데요. 혹시 기억하세요? 지안이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어요. 아, 지안 씨. 요즘 통 소식이 없더니. 상대는 말끝을 흐리며 슬그머니 발을 뺐습니다. 그런 전화가 하루에도 10통이 넘었죠. 어떤 이는 아예 받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지아는 수화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작은 시공업체 한 곳에서 연락이 왔죠. 일용직 현장 관리 자리인데 그래도 괜찮겠어요. 전화 너머 목소리가 미안한 듯 물었어요. 네, 뭐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안이 냉큼 대답했죠. 먼지 풀풀 나는 공사판에서 자재를 나르는 일이었어요. 디자이너 출신이 할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지아는 두말 없이 안전화 끈을 질끈 조여맸죠. 현장에서 지아는 금세 눈에 띄었어요. 어느 날 소장이 도면을 펼쳐놓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어허, 이거 참. 손님 다니는 길이 영 안 나오네. 소장이 머리를 벅벅 긁으며 한숨을 쉬었죠. 지안이 곁눈으로 도면을 슬쩍 훑었어요. 잠시 뜸을 들이던 지안이 조심스레 입을 뗐습니다. 소장님, 여기 진열대를 비스듬히 틀면 어떨까요? 지안이 손끝으로 도면 한 구석을 짚었죠. 소장이 눈을 끔뻑끔뻑했어요. 틀어. 그럼 자리만 더 좁아지잖아요. 소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좁아 보여도 사람 지나는 길은 오히려 트여요. 지안이 연필을 받아 쓱쓱 몇 줄을 그었죠. 소장 눈이 점점 휘둥그레졌어요. 어이구, 이게 되네. 이게 되는구먼. 소장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날 이후 소장은 지안을 아주 다시 봤죠. 며칠 뒤 하청업체 대표가 현장에 들렀어요. 소장한테 지안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이게 들은 참이었습니다. 송지안 씨, 일용직으로 두기엔 실력이 아깝던데. 대표가 팔짱을 끼고 지안을 위아래로 훑었죠. 우리 회사 계약직으로 들어올 생각 없어요. 그 말에 지안 심장이 오랜만에 쿵쾅거렸어요. 정말요? 저를요. 지안이 못 믿겠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실력이 다 말해주는데 뭘. 내일부터 나와요. 대표가 툭 던지듯 말하곤 돌아섰죠. 지안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무너진 삶에 처음으로 작은 디딤돌이 놓인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 곽기분의 집은 딴판이었죠. 이번엔 종친의 어른들을 죄다 불러 모았어요. 강남에서 제일 비싼 한정식 집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곽기분이 세이가 낳은 아기를 안고 좌중을 둘러봤죠. 자, 다들 보세요. 우리 한씨 집안 장손입니다. 곽기분이 아기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어른들이 덕담을 줄줄이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구석에 앉은 노인 하나가 툭 한마디 던졌죠. 근데 이 녀석 도윤이랑 하나도 안 닮았네. 노인이 안경을 고쳤으며 아기를 들여다봤어요. 순간 상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곽기분 얼굴이 벌겋게 확 달아올랐죠.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곽기분이 아기를 끌어안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눈매가 딱 우리 도윤인데 어디가 안 닮았다고요. 곽기분이 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그릇이 튀어오르고 국물이 사방에 튀었죠. 어른들이 놀라 손사래를 쳤어요. 아이고 사돈. 농담이지 농담. 뭘 그리 성을 내요. 노인이 어색하게 웃으며 슬그머니 물러섰습니다. 잔치는 그렇게 싸늘하게 식어버렸죠. 집으로 돌아온 세인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방에서 짐가방을 꺼내 옷가지를 마구 던져 넣었습니다. 곽기분이 방문을 열다 기겁을 했죠. 세희야, 지금 뭐 하는 거니? 곽기분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세희가 눈물을 뚝뚝 떨궜습니다. 어머니, 저 이 집에서 무시당하면서는 못 살겠어요. 세희가 훌쩍이며 옷을 마저 챙겼죠. 우리 애까지 남 취급받는데 차라리 나갈래요. 세희 어깨가 들썩들썩했어요. 곽기분이 화들짝 놀라 세희 손을 덥석 붙들었습니다. 안 된다. 너랑 애기가 나가면 이 집안대는 어쩌라고. 곽기분 얼굴이 사색이 됐죠. 세희가 눈물 사이로 곽기분을 슬쩍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엔 얼핏 서늘한 계산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뒤 곽기분은 도윤 몰래 서류 하나를 꺼냈죠. 강남 노른자위 상가 건물 이름을 바꾸는 서류였어요. 곽기분이 인감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그 건물이 고스란히 세희 앞으로 넘어갔죠. 그날 밤 세희는 화장실에 숨어 혼자 소리 죽여 웃었어요. 한편 지아는 이를 악물고 꼬박 1년을 버텼습니다.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악착같이 모았죠. 거기에 하청업체 대표가 얼마간 보태줬어요. 지아는 낡은 공장지대 한 구석에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몸 하나 겨우 늘 만한 자그마한 작업실이었죠. 간판을 다는 날 지아는 그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어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첫걸음이었습니다. 지안이 손바닥으로 간판을 가만히 쓸어봤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지안이 나직이 혼잣말을 내었어요. 바람 한 줄기가 지안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작업실 문을 연 지 어느덧 반년 지안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죠. 첫 손님은 골목 안쪽에서 카페를 하는 아주머니였어요.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저기, 여기가 가게 예쁘게 고쳐준다는데 맞나요? 아주머니가 두 손을 모으고 물었죠. 네, 맞아요. 어서 앉으세요. 지안이 낡은 의자를 쓱 끌어다 놓았어요. 아주머니가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뗐습니다. 실은 돈이 얼마 없어요. 장사가 통 안 돼서요. 아주머니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죠. 지안이 아주머니가 내민 가게 사진을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돈 많이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지안이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게 될까요? 아주머니가 반신반의하며 되물었죠. 그럼요. 저만 믿어보세요. 지안이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사가 시작되자 지안은 버려진 목재부터 주워 모았습니다. 낡은 창틀은 사포로 밀어 새 것처럼 되살렸죠. 선반 하나까지 제 손으로 뚝딱뚝딱 짜 넣었어요. 사흘밤을 꼬박 매달린 끝에 가게가 확 달라졌습니다. 공사가 끝난 날 아주머니가 문 앞에서 눈시울을 붉혔죠. 이 돈으로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아주머니가 지안 손을 덥석 맞잡았어요. 장사만 잘 되시면 저는 그걸로 됐어요. 지안이 수줍게 웃어 보였습니다. 카페는 다시 문 연 첫 주부터 손님이 바글바글했죠. 소문은 골목을 타고 삽시간에 쫙 퍼졌어요. 지안 손을 거친 가게마다 손님이 몰린다는 얘기였습니다. 일감이 하나둘 밀려들기 시작했죠. 지안은 밤을 새워 도면을 붙들고 살았어요. 끼니 거르는 날도 예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낯선 손님이 작업실을 찾아왔죠. 목에 사원증을 건 잡지사 기자였어요. 소문 듣고 왔어요. 그 카페, 여기서 하셨다면서요. 기자가 명함을 쓱 내밀며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었는데요, 뭘. 지안이 겸연쩍게 손사래를 쳤죠. 별거 아니긴요. 취재 한번 하게 해주세요. 기자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기사가 큼지막하게 실리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급기야 잡지에 글을 써달라는 제안까지 들어왔죠. 지안은 그 기회를 덥석 붙들었어요. 작업실엔 어린 직원도 하나둘 늘기 시작했습니다. 맨발로 쫓겨나던 그 밤이 조금씩 아득해져 갔죠. 같은 시각 도윤의 회사는 안에서부터 곪아갔어요. 세희가 회사 카드를 제 것처럼 펑펑 긁어댔습니다. 명품 가게 영수증이 장부에 뒤죽박죽 섞여들었죠. 격리 직원이 그 이상한 낌새를 먼저 알아챘어요. 직원이 조심스레 도윤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요즘 카드 쓴 내역이 좀 이상합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죠. 도윤이 서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쓸데없이 참견 말고 자네 일이나 잘해. 도윤이 손을 휘휘 내저었습니다. 그 직원은 며칠 뒤 이유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됐죠. 도윤은 세희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데도 믿었어요. 급기야 회사 돈으로 세희 이름 앞으로 집까지 사줬습니다. 믿었던 임원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도윤은 그 빈자리마다 세희 사람을 척척 앉혔어요. 곽기부는 그런 아들을 나무라기는커녕 되레 부추겼습니다. 우리 장손을 위해서라면 그깟 돈이 대수냐. 곽기분이 흐뭇한 얼굴로 말했죠. 집안은 그렇게 속부터 야금야금 무너져 갔어요. 한편 세희는 그 사이 딴 주머니를 채우느라 바빴습니다. 도윤이 출근한 틈을 타 집 앞 물건을 슬쩍슬쩍 빼돌렸죠. 지안이 두고 간 값 나가는 가구들이 표적이었어요. 세희는 그것들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 몰래 내다 팔았습니다. 어느 밤 지안이 우연히 그 사이트를 뒤적이고 있었죠. 작업실에 놓을 중고 가구를 찾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낯익은 물건 하나가 화면에 딱 떴습니다. 지안이 시집올 때 가져간 자개장이었죠.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물려준 하나뿐인 혼수였어요. 지안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뚝 멈췄습니다. 판매자 계정을 눌러보니 다름 아닌 세희였죠. 지안이 나직이 숨을 골랐어요. 이 여자가 이젠 별걸 다 팔아치우네. 지안이 혼잣말을 흘리며 화면을 하나하나 저장했습니다. 판매 글에 적힌 계좌번호도 빠짐없이 적어뒀죠. 언젠가 반드시 요긴하게 쓸 때가 있을 거야. 지안이 낮게 뇌까렸어요. 그 번호가 훗날 무엇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지안은 그 기록들을 폴더에 차곡차곡 모아뒀죠. 창밖으론 어느새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지안이 자리를 잡아가던 그 무렵 도윤의 집안은 안에서부터 삐걱대기 시작했죠. 발단은 아기 돌잔치였어요. 세희가 곽기분 앞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돌잔치는 무조건 제일 좋은 호텔에서 할 거예요. 세희가 턱을 빳빳이 세우며 말했죠. 곽기분마저 그 씀씀이엔 눈살을 찌푸렸어요. 얘야, 그건 좀 과하지 않니? 집에서 오붓하게 하자. 곽기분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세희 얼굴빛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었죠. 우리 애가 어떤 애인데요? 한씨 집안 장손이잖아요. 세희가 아기를 방패 삼아 되받아쳤어요. 그 말 한마디에 곽기부는 그만 입을 딱 다물었습니다. 장손이라는 말 앞에서 곽기부는 늘 힘을 못 썼죠. 그래, 내 말대로 하자. 우리 장손 기죽으면 안 되지. 곽기분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돌잔치는 결국 강남 한복판 호텔에서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하객이 300명도 넘게 바글바글 몰려들었죠. 겉보기엔 그야말로 눈부시게 화려한 자리였어요. 세희는 그 잔치 내내 곽기분 곁에 착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어머니밖에 없는 거 아시죠? 세희가 곽기분 팔짱을 끼며 애교를 부렸죠. 곽기분 입이 귀에 걸렸어요. 알다마다. 네가 우리 집 복덩이지. 곽기분이 세희 등을 토닥토닥 두드렸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며칠 지나서였죠. 세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곽기분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저 정말 면목이 없어서 어쩌죠? 세희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꾹꾹 눌렀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니? 어서 말해봐라. 곽기분이 놀라 세희 손을 붙들었죠. 친정 빚이 이대로면 친정 부모님이 길에 나앉게 생겼어요. 세희가 어깨를 들썩이며 훌쩍였어요. 곽기분이 두말 않고 장롱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울지 마라. 이깟 돈이 대수냐. 우선 이걸로 막아. 곽기분이 두툼한 현금 봉투를 쥐어줬죠. 세희가 봉투를 받아들며 속으로 씩 웃었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친정 빚이다. 아기 병원비다. 핑계는 그때그때 달랐죠. 수천만 원이 야금야금 세희 손으로 흘러들어갔어요. 급기야 세희는 더 큰 것을 노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해서요. 세희가 곽기분 곁에 바짝 다가앉으며 운을 뗐죠. 우리 장손 앞으로 뭐라도 하나 딱 해두면 든든하잖아요. 세희가 곽기분 눈치를 슬쩍 살폈어요. 곽기분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오냐, 그 말이 맞다. 우리 장손 몫은 챙겨둬야지. 곽기분이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며칠 뒤 곽기분은 도윤 몰래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강남 노른자 위에 있는 상가 건물 서류였습니다. 곽기분이 아무 의심 없이 인감도장을 꾹 눌러 찍었죠. 그간 나가는 건물이 고스란히 세희 앞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우리 장손 앞날은 걱정 없겠구나. 곽기분이 뿌듯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세희는 화장실에 숨어 소리 죽여 웃었죠. 한편 그 무렵 지안에게 뜻밖의 연락이 닿았어요. 예전에 시댁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였습니다. 곽기분한테 억울하게 쫓겨난 사람이었죠. 도우미가 지안을 조용한 찻집으로 불러냈어요. 지안 씨, 이거 꼭 전해주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도우미가 낡은 태블릿 하나를 탁자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안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죠. 지안 씨 이사 갈 때 버리라던 걸 제가 챙겨뒀어요. 도우미가 태블릿을 지안 쪽으로 슬쩍 밀었어요. 뭐하러 이런 걸 다 챙기셨어요? 지안이 고맙고도 미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왠지 언젠가 지안 씨한테 욕이 날 것 같더라고요. 도우미가 지안 손을 토닥이며 말했죠. 지안은 그 태블릿을 가방에 소중히 챙겨 넣었어요. 왠지 그 안에 뭔가 잠들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곽기분의 집에선 또 한바탕 소동이 났죠. 용하다는 무당 하나가 곽기분에게 겁을 잔뜩 줬거든요. 이댁 장손한테 애군이 단단히 끼었어요. 무당이 눈을 부라리며 손가락질을 했어요. 뭐라고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곽기분이 새파랗게 질려 다급히 물었습니다. 마당에 나무 기운이 너무 세요. 싹 베어내야 합니다. 무당이 단호하게 못을 박았죠. 이튿날 아침 정원사가 커다란 톱을 들고 왔어요. 수십 년 자란 소나무들이 줄줄이 잘려나갔습니다. 한 그루에 수천만 원 하던 귀한 나무들이었죠. 이웃들이 담장 너머로 혀를 끌끌 찼어요. 그래도 곽기분은 속이 다 시원하다며 손뼉을 쳤습니다. 지방곡간이 이렇게 새는 줄도 까맣게 모른 채 말이죠. 그날 밤 지아는 작업실로 돌아와 태블릿을 충전기에 꽂았어요. 한참 만에 까맣던 화면에 불이 툭 들어왔습니다.
지안 손끝이 저도 모르게 파르르 떨렸죠. 잠긴 화면 너머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 지안은 아직 알지 못했어요. 지안이 태블릿과 씨름한 지 사흘, 마침내 잠금 화면이 스르륵 풀렸어요. 옛날 도윤이 쓰던 비밀번호가 그대로였거든요. 결혼기념일 숫자 6자리, 그거면 충분했죠. 화면이 열리자 오래된 파일들이 우르르 쏟아졌어요. 지안은 하나씩 천천히 눌러봤습니다. 빛바랜 사진에 흘러간 일정표에 짤막한 메모들. 대부분은 이제와 아무 쓸모도 없는 것들이었죠. 그러다 지안 손이 폴더 하나 앞에서 뚝 멈췄어요. 날짜만 덩그러니 적힌 폴더였습니다. 결혼하고 2해쯤 지난 무렵 것이었죠. 지안이 침을 꿀꺽 삼키며 그 폴더를 눌렀어요. 안에는 병원 이름이 큼지막하게 박힌 문서가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칸에 도윤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지안 눈이 그 아래 한 줄에 딱 붙박였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지안이 그 글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죠. 이게 무슨 소리야? 지안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가슴이 쿵하고 바닥까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딱 맞아들었죠. 5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기던 그 모든 이유. 시도 못 받는다며 손가락질 당하던 숱한 밤들. 그 원인이 지안이 아니었던 거예요. 도윤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알면서도 입을 꾹 다물고 모른 척했던 거죠. 지안 혼자 죄인이 되어 무너지도록 내버려뒀던 거예요. 그럼 세희가 안고 있던 그 애는 지안이 저도 모르게 소리내어 중얼거렸습니다. 장손이라 떠받들던 그 아기가 도윤 핏줄일 리 없었죠. 집안 전체가 새빨간 거짓말 위에 세워진 성이었어요. 지안이 진단서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분노보다 헛웃음이 먼저 픽 새어나왔죠.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참 우습다 정말. 지안이 젖은 눈으로 허공을 올려다봤어요. 오랜 세월 짊어졌던 죄책감이 스르르 벗겨져 나갔습니다. 지안은 그 문서를 여기저기 나눠 꼭꼭 저장해뒀죠. 태블릿 원본은 손도 안 대고 그대로 보관했어요. 이런 건 흠집 하나 없이 다뤄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지안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론 벅찬 싸움이었죠. 회사 돈이 어디로 새는지, 세희 정체가 뭔지, 그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지안은 아는 사람들을 통해 조용히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이름이 자꾸만 흘러나왔죠. 돈줄 흐름을 귀신같이 캐낸다는 사람, 정우진이었어요. 며칠 뒤 지안은 우진을 낡은 사무실에서 마주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어요? 우진이 팔짱을 낀 채 지안을 훑어봤죠. 지안이 대답 대신 태블릿을 탁자 위에 척 올려놨어요. 이걸 좀 봐주셨으면 해요. 지안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진이 태블릿을 들여다보다 눈빛이 확 달라졌죠.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우진이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어요. 제 전남편 겁니다. 제가 5년을 속고 살았더라고요. 지안이 씁쓸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우진이 화면을 몇 번이나 위아래로 넘겨봤죠. 이 집안 생각보다 훨씬 구린내가 심하네요. 우진이 낮게 음쪼리듯 말했어요. 저도 이제 다 알고 싶어요. 도와주실 거죠? 지안이 우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진이 잠시 지안 눈을 마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제대로 한번 파봅시다. 밑바닥까지 싹. 우진이 태블릿을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지안이 태블릿을 내려놓은 그날부터 두 사람의 은밀한 공조가 시작됐죠. 우진이 서류철 하나를 탁자 위에 툭 펼쳐 놓았어요.
그 안엔 세희가 걸어온 지난 날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여자 제가 벌써 오래전부터 쫓고 있었어요. 우진이 담배를 입에서 빼며 나직이 말했죠. 네. 대체 어떻게 하세요? 지안이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 여자한테 당하셨거든요. 우진이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대꾸했습니다. 전 재산을 홀랑 날리고 그 충격에 돌아가셨죠. 우진 목소리가 잠깐 가라앉았어요. 지안이 그 말에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저희 상처는 다르지만 가는 길은 같네요. 지안이 나직이 말했죠. 우진이 지안을 물끄러미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진이 세희의 정체를 하나하나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세희는 벌써 여러 번 남자들을 등쳐먹은 사기꾼이었죠. 번번이 이름도 얼굴도 싹 바꿔가며 재산을 갈취했어요. 그럼 세희가 안고 다니던 그 아기는요? 지안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도윤 씨 핏줄이 아니에요. 딴 남자 애더라고요. 우진이 서류 한 장을 손끝으로 툭 짚었죠. 세상에 그걸 장손이라고 온 집안이 떠받들었어요. 지안이 기가 막힌 듯 헛웃음을 흘렸어요. 그 애를 미끼로 집안 재산을 통째로 노린 겁니다. 우진이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안은 분노에 휩쓸리는 대신 하나하나 받아 적었죠. 우진이 이번엔 도윤 회사 쪽으로 이야기를 옮겼어요. 이 집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회사예요. 우진이 두툼한 장부 하나를 탁자에 올려놨습니다. 도윤 씨가 세희 말만 믿고 회사를 거덜냈더군요. 우진이 장부를 한 장씩 넘기며 짚었죠. 세희가 가짜 회사를 여러 개 세워놨더라고요. 우진이 종이 위에 화살표를 쓱쓱 그렸어요. 회사 돈이 이 가짜 회사들로 줄줄이 새나가고 있어요. 우진이 손끝으로 흐름을 따라 그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말이죠. 우진이 잠깐 뜸을 들였죠. 곽기분 씨가 회사 앞으로 100억 넘는 빚 보증을 서놨어요. 우진이 서류한 귀퉁이를 톡톡 두드렸어요. 100억이요. 지안이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회사가 넘어가면 그 빚이 고스란히 곽기분 씨한테 떨어져요. 우진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그 돈마저 세희 가짜 회사로 흘러들어가는 중이고요. 우진이 씁쓸하게 덧붙였어요. 세상에 집안이 통째로 벼랑 끝이었네요. 지안이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정작 곽기분 씨랑 도윤 씨는 까맣게 모르고 있죠. 우진이 낮게 은조렸어요. 지안이 문득 제 수첩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진 씨, 잠깐만요. 이 가짜 회사 계좌 번호 좀 보여주세요. 지안이 다급하게 물었죠. 우진이 계좌 번호가 적힌 장을 지안 앞으로 밀었어요. 지안이 번호를 훑어보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번호 저 어디서 봤어요? 지안이 오래전 적어둔 수첩 한 귀퉁이를 펼쳤죠. 세희가 중고거래에서 물건 팔 때 쓰던 계좌랑 똑같아요. 지안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우진 눈빛이 순간 번뜩 빛났습니다. 그럼 얘기가 아주 쉬워지겠는데요. 우진이 입꼬리를 슬쩍 올렸죠. 그 계좌 하나로 개인 사기부터 회사 돈까지 다 엮이는 거예요. 우진이 손뼉을 딱 쳤어요.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증거가 완벽해질 때까지 조용히 갑시다. 우진이 낮게 당부했죠. 우진은 대금 못 받은 하청업체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어요. 그들이 받을 돈의 권리를 조금씩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때가 무르익으면 그게 세희 발목을 잡을 덫이었죠. 지안은 그 사이 제 사업을 야무지게 키워나갔어요. 작은 작업실이 어엿한 회사로 몸집을 불렸습니다. 싸움판에 당당히 설 힘을 스스로 갖춰나간 거죠. 어느 늦은 밤 두 사람은 마지막 계획을 맞춰봤어요. 이제 시작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어요. 각오됐죠. 우진이 지안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각오라뇨.
저는 잃을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안이 흔들림 없는 눈으로 대꾸했죠. 그 5년 이제 제대로 돌려받을 거예요. 지안이 두 주먹을 꾹 끌어쥐었어요. 우진이 그런 지안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 어둠이 유난히 깊고 고요하게 내려앉았죠. 봄바람이 살랑이던 어느 날 지안은 새 사업 오픈식 날짜를 세상에 알렸어요. 업계 사람들에게 초대장이 쫙 뿌려졌습니다. 그 명단엔 도윤과 곽기분, 새의 이름도 나란히 있었죠. 지안이 손수 챙겨보낸 초대였어요. 곽기분은 초대장을 받자마자 콧방귀부터 뀌었습니다. 쫓겨난 게 무슨 회사를 차렸다고 유세야. 곽기분이 초대장을 구겨 던지며 비웃었죠. 그래도 궁금증만은 도무지 못 참았어요. 저것이 대체 어떻게 사는지 두 눈으로 봐야 직성이 풀렸거든요. 결국 세 사람은 오픈식 날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행사장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북적였죠. 지아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손님을 맞았어요. 5년 전 맨발로 쫓겨나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곽기분 얼굴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죠. 옷만 번지르르하게 차려입었네. 곽기분이 안이 꼽다는 듯 입을 삐죽였어요. 이윽고 축사 순서가 되자 지안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죠.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안이 차분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꼭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지안이 나직이 덧붙이며 큰 화면을 켰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일제히 화면으로 쏠렸죠. 거기 떠오른 건 낡은 진단서 한 장이었어요. 도윤 이름과 함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죠. 곽기분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저게 무슨 소리야? 곽기분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화면이 스르륵 넘어가자 이번엔 세희의 과거가 떴죠. 여러 번 남자를 등쳐먹은 사기 전력이 줄줄이 나왔어요. 어머, 어떡해. 저 여자 사기꾼이었대.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뒤이어 낯익은 화면 하나가 큼지막하게 떠올랐죠. 세희가 중고 거래에 올렸던 물건 사진들이었어요. 지안 자개장이며 회사 물건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 판매 글에 적힌 계좌번호가 붉게 표시됐죠. 이 번호가 세희 씨가 짜 회사 계좌랑 똑같습니다. 우진이 마이크를 잡고 또박또박 짚어줬어요. 이 통로로 회사 돈 100억이 싹 빠져나갔어요. 우진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작은 중고 거래 하나가 시작이었던 거죠. 우진이 담담하게 덧붙였죠. 곽기분이 담보로 내준 건물 100억 빚보증까지 낱낱이 드러났어요. 장손이라던 아기 이야기까지 화면에 올랐습니다. 저 아이는 도윤 씨 핏줄이 아닙니다. 우진이 마지막 못을 쾅 박듯 말했죠. 거짓말이야. 우리 장손이 아니라니 그런 말이 어딨어. 곽기분이 가슴을 부여잡고 악을 썼어요. 하객들 입에서 여기저기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세희가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죠. 어딜 가시려고요. 우진이 어느새 문 앞을 딱 막고 서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다 저 여자가 꾸민 거예요. 세희가 지안을 손가락질하며 발악했습니다. 몰라요? 이 계좌들 전부 세희 씨 이름인데요. 우진이 서류를 흔들며 차갑게 대꾸했죠. 바깥에서 대기하던 사람들이 우르르 세희를 에워쌌어요. 세희는 몇 걸음 못 가 그 자리에 붙들리고 말았습니다. 도윤은 어리 빠진 채 그저 우두커니 서 있었죠.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응? 도윤이 세희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세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곽기분이 비틀비틀 벽을 짚고 주저앉았죠.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곽 기분이 갈라진 목소리로 되뇌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 누구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단상 위에서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내려다봤죠. 5년 묵은 체증이 그제야 쑥 내려가는 듯 했어요. 그 요란한 오픈식이 지나고 계절이 몇 번 바뀌는 사이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갔죠. 세인은 끝내 지은 죗값을 톡톡히 치렀어요. 여러 건의 사기와 회사 돈을 빼돌린 일이 죄다 드러났습니다. 배를 타고 몰래 나라 밖으로 튀려던 시도마저 물거품이 됐죠. 나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래요. 세이가 발버둥을 치며 악을 썼어요. 하지만 이미 우진이 쳐둔 그물에 딱 걸려든 뒤였습니다. 빠져나갔던 100억은 밀린 하청업체 대금으로 고스란히 돌아갔죠. 아이고, 이 돈 떼이고 우리 집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돈을 돌려받은 사장들이 눈물을 훔치며 지한 손을 잡았어요. 세이가 안고 다니던 아기는 친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장손이라던 그 거창한 허울은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도윤의 회사는 결국 폭삭 주저앉고 말았어요.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하나둘 나서서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도윤은 죄를 저지른 대가로 법정에 서게 됐죠. 한때 떵떵거리던 사업가는 초라한 몰골로 고개를 푹 숙였어요. 지안아,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줘. 도윤이 지안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지안은 그 소식에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이미 다 지나온 자리를 돌아볼 까닭이 없었으니까요. 곽기부는 그 충격을 끝내 이겨내지 못했어요. 자리보전을 하더니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장손을 잃고 재산을 잃고 아들마저 잃은 셈이었죠. 우리 장손이 어디 갔누? 곽기분이 허공에 대고 자꾸만 손주를 찾았어요. 말년에 곽기부는 지방의 한 요양원으로 옮겨갔습니다. 잊지도 않은 손주를 노래처럼 찾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 넓은 집에 그리 사람이 북적였건만 이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지아는 그 모든 소식을 담담하게 흘려보냈습니다. 회사는 나날이 자리를 단단히 잡아갔죠. 어느 날 지아는 번 돈의 얼마를 뜻깊은데 쓰기로 마음먹었어요. 홀로 아이 키우는 엄마들, 일하다 쉰 여자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저처럼 벼랑 끝에 선 사람이 또 있을 거잖아요. 지안이 직원들 앞에서 나직이 말했죠. 그 사람들 등 좀 떠밀어주고 싶어요. 지안이 눈가를 살짝 붉히며 웃었어요. 재단 첫 사업으로 자그마한 공간을 꾸미던 날이었습니다. 지안이 손수벽에 페인트를 칠하며 오랜만에 활짝 웃었죠. 우진은 그 뒤로도 여전히 지안 곁에 남았어요. 회사 살림을 도맡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우진 씨 아니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지안이 고마운 눈으로 우진을 바라봤죠. 무슨요? 지안 씨가 다 스스로 해낸 거죠. 우진이 멋쩍게 뒤통수를 극적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상처로 만나 깊은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서두르는 법 없이 그저 나란히 발을 맞춰 걸어갔죠. 어느 화창한 봄날 지아는 예전 그 부촌을 지나게 됐어요. 굳게 닫혔던 그 육중한 철문이 이젠 참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지아는 그 앞에서 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맨발로 쫓겨나 울던 그 밤은 이미 아득한 옛일이 됐어요. 이제 됐어. 다 지나갔어. 지안이 나직이 혼잣말을 하며 앞을 바라봤습니다. 따사로운 봄볕이 지안의 어깨 위로 포근히 내려앉았죠. 지안의 발걸음은 오래도록 앞을 향해 뻗어나갔어요. 지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맨발로 진창에 내던져지던 그 밤, 지안은 모든 것을 잃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시도 못 받는 며느리라는 손가락질에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며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지아는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닦고 다시 도면을 손에 쥐고 한 걸음씩 제 발로 일어섰어요. 그리고 마침내 거짓 위에 쌓아 올린 그 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두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돌아보면 지안을 다시 일으킨 건 대단한 복수심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 내 삶은 내 것이라는 작은 믿음 하나였죠.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억울하고 캄캄한 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봄은 반드시 다시 온다는 것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댓글에 듣고 계신 지역과 잘 들었어요. 로 여러분의 흔적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